경제가 세계 심의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 우리 지석 원부터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경제가.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가볍게 어느 파트를 제일 인상 깊게 읽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87쪽에 모든 국민이 1억 원씩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관련 이 파트가 제일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게 모든 국민이 1억씩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 1억 원씩 모두 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이유가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좀 경제가 뭐라 해야 되지? 나락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지성님. 저는 그 배수 딜레마 그 게임을 가지고 논의하는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을 통해서 어, 인간들의 그 두뇌 싸움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딜레마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변하는 것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수학 좋아하는 지석이. 하진님. 저는 공기청정기를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사겠다고 했던 그 파트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공공의 이익에 투자를 하는 게, 다른 선택을 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도 지석 원님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1억을 뭐 나눠주면 뭐 이 부분들이 제가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 캠페인과 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전 이 책의 저자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 책의 저자는 1억을 나눠줬을 경우에 통화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식으로 나와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이 책 관련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보고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까먹었어요. 음, 이따가 기억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끝. 네, 일단은 생각나면 그때 두 자, 번째 거 지석 할게요. 원이 그러면 제기한 문제들부터 우선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석 원이 그 얘기했던 국민 모두에게 1억씩 나눠준다면, 자, 첫 번째로 지석이가 뭘 걱정했냐면, 나눠줄 돈이 어디에서 나냐, 어디에서 있냐. 그 부분에서 불가능하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가능합니다. 방법 1, 한국은행에 그냥 뭐 지폐를 찍어내면 된다. 쉽게 말해서 1억짜리 수표라던가 아니면 통장에다가 그냥 1억씩 쏴주는 거야. 그러면 지폐 하나 생산하는데 그 수표 한 장, 1억짜리 수표 한 장 발행하는데 한 100원이나 100원 정도 들어. 종이값하고 뭐 발행 비용. 그러면 뭐 5천만 명 곱하기 100원 하면은 50억만 있으면 50억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5천만 명 모두에게 1억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뭐 계좌이체를 그냥 각 모두 다 통장 만든 다음에 1억씩 이렇게 찍어주면 되잖아. 응? 100원도 안 뭐, 되죠. 어? 수표 하나가 한
진짜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겠는데요. 아, 그래? 네, 수표 한 장 발행 비용이 100원 정도가 드는 이유는 그 수표가 뭐 위조 방지 뭐 이런 종이값만 드는 게 아니라 위조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수표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도 있고 그 수표 발행을 지석이가 하면 지석이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얼마 안 들 텐데 수표 발행을 하는 은행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아. 그걸 취급하는 사람들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을 총 모으면 계산을 하면 선생님 뭐 정확히 모르는데 뭐 한 장당 뭐 100원인가 150원인가 얼마 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 정확히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그 발행 비용이. 그래서 종이값으로만 치면 그거보다 더 적게 들겠지. 근데 이제 그 인쇄 비용이라던가 뭐 위조 방지 기술이라던가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뭐 인건비라던가 뭐 이런 걸 치면은 비용이 좀 올라갔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 자, 두 번째로는 뭐야? 세금을 뭐한 다음에 걷어서 나눠준다. 세금을 그래서 이제 쌤이 아까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를 나눠주자 했을 때 제일 크게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돈을 어디서 나느냐 라는 부분들에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지폐 찍어서 나눠주자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근데 이제 보통은 뭐 하자?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세금을 걷어 나눠준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를 주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고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선,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지석이 재산 100억이야, 100억. 지석 원, 지석 투 재산 뭐 1억이야. 하진 재산 빵원이야. 어? 하진아 기분 나빠? 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다. 이거 99억, 97억? 계산이 편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3억을 나눠주니까. 선생님 계산 편 2억이야, 2억. 지석인 재산이 2억 있고, 지석인 재산이 1억 있고, 여기 재산이 0원이야. 많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런데, 아, 그, 빵 가격이 100억 배 상승했어요. 뭐 100원이야, 100원. 1000원이야. 1만 원이야, 1만 원. 여기는 빵 가격이 1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네? 자, 그러면 지석이는 2억으로 빵을 몇 개 살 수 있어? 2만 개, 2만 개? 지석투는 빵 몇 개? 만 개요. 1만 개 살 수 있어. 하진이는 빵을 0개 살 빵을 수 있어. 빵개. 아. 자, 근데 이제 요 상태였었는데 1억씩을 나눠줬어. 자, 1억씩 나눠주면 지석원은 3억, 지석원은 재산이 얼마가 돼? 3억이 되죠. 3억이 돼. 지석투는 2억, 2억이요. 재산이 2억이 돼. 하진은 재산이 1억. 1억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총 통화가 얼마? 3억이었지. 네. 지석이 2억 있고 얘가 1억 있었잖아. 배 상승했네요. 3억이지. 자, 근데 이제 1억씩 나눠줬어. 그럼 총 그럼 통화가 빵의 개수는 3만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총 통화가 6억이 되니까 2배 더 늘겠네요. 자, 총 통화가 아까 얼마가 6억이 되지. 네. 그리고 빵 가격은 안 두 원. 배가 그러니까 3만 상승하죠. 원인데 얼마로 비싸죠? 2만 원 되죠. 빵 가격이 2만 원이 돼. 그러면 지석원은 재산이 3억이었는데
빵을 그전에는 빵을 이제 몇 개 살 수 있어? 15,000개밖에 못 사죠, 2만 이제. 5천 개를 살 수 있어. 지속도는 빵을 그대로요. 1만 개 그대로 살 수 있어. 네. 하진이는 빵을 5,000개요. 5천 개 살 수 있어. 자, 지석이가 기부했네요. 떡상했다. 1억씩을 만약에 1억씩을 나누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실제로 빵 가격이 얼마? 2만 원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빵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빵 가격이 2만 원 올라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는 거잖아. 이해가? 근데 이 책은 지금 그렇게 써놨단 말이야. 근데 이 책이 실수하고 있는 거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이 얼마를 받는 거야 지금. 1억을 받게 되잖아. 네. 그 1억으로 이 사람은 빵을 몇 개, 얼마에서 그 인플레이션 올랐다 하더라도 빵을 5천 개를 살 수 있다고. 근데 이 5천 개는 사실은 어디서 난 거야? 부자가 기부를 한 거죠. 지석이온 빵값에, 지석이온 빵에서 이게 턴 거야, 사실은. 4분의 그러니까 3을 털어갔네요.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사실은 제일 열받은 사람 누구야? 하는 사람. 부자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열받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 근데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열받는데, 근데 사실은 돈 없는 사람이 제일 외국인 고통스러워. 왜? 왜 현실에서는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돈 많은 사람은 열받지만 돈 없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죽음에까지 몰릴까? 현실에서는 1억을 안 나눠줘. 1억을 안 나눠주는데 뭐만 오르는 거야? 인플레이션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진이가 물론 하진이가 재산이 빵원이면 어차피 하진이는 굶어 죽는 거였지만 하진이가 뭐 100만 원 있었다. 그럼 그전에는 100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빵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빵 2만 원 다음에 빵을 50개밖에 못 사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해? 한 달에 빵 100개로 겨우 하루에 세 개씩 먹어서 겨우 한 개씩 먹어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 달에 50개밖에 못 먹으면 완전 굶어야 되잖아. 반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근데 실제로도 지석이. 그 돈의 가치도 떨어져가지고 해외랑도 그 그렇지. 해외 네, 그 달러도 IMF 위기 때처럼 막 2천 그렇지, 그 2천 이상 그래서 환율이 하고 문제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사실은 환율에 관한 거야. 그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1억씩 나눠준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1억씩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된다. 물론 이제 쌤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있어. 근데 사실은 만약 1억씩을 똑같은 국민에게 모두 나눠준다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익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마치 다 망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손해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게다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걸 뭘로?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자고 그래.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내? 지석 원가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하지가 재산 없는 사람 세금을 뭐해? 안 내. 그러면 지석 원은 세금 내서 뭐해? 재산 가치가 떨어져. 게다가 인플레이션 돼서 재산 가치가 뭐해? 또 떨어져. 근데 하진이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받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사람의 주장은 재산 2억 가진 사람과 재산 빵원 가진 사람의 격차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런 부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내가 애써 일한 돈인데 왜 이거를 하진이에게 줘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가난한 사람이 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석이가 재산을 2억을 벌게 된 데에는 지석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의 노력이 있었으니 그것들이 뭐야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재산이 2억이고 빵원이고 너무 빈부격차가 극심하면 하진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진이가 혁명을 일으킬 거다. 세상을 뒤엎어버릴 거다. 그게 오히려 지석이한테는 더 위험의 요소가 되니 차라리 지석이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뭐 해주는 게 내어주는 게 그게 오히려 지석이에게도 뭐야 좋다라고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반면에 부자들은 뭔 소리냐 정부가 내 편인데 군대가 내 편인데 경찰이 내 편인데 하진이가 혁명을 일으켜 그거 뭐 해버리면 된다? 군대 동원해서 그냥 밟아버리면 된다. 경찰 동원해서 체포해버리면 된다. 라고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이 인플레이션 1억을 나눠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맞는 지점도 있지만 한계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이해가 가?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그냥 우리가 얘기한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 월급쟁이들, 월급 생활자들 이익이야 손해야? 마이크 켜고 월급 받는 손해요. 사람들, 월급쟁이들 손해요. 뭐라고? 아, 손해야 손해. 왜? 물건 자, 월급 100만 원 받았어. 월급은 일정한데 인플레이션만 늘니까요. 월급 100만 원 받았으면 빵을 만 원짜리 빵을 100개 살 수 있었잖아. 근데 그 다음 달도 월급은 그대로 뭐야? 100만 원이야. 근데 빵값이 얼마로 올라? 빵이 2만 원 오르면 그러면은 빵 50개. 빵을 50개.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뭐라는 거야? 앉아서 월급이 50% 깎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실질 임금 상승률. 자, 어제 그젠가 최저임금이 결정됐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9,800 900 얼마, 아니었나요? 어? 아, 그래요? 뭐라? 9,800이에요? 9,800 얼마 결정됐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결정됐어. 작년보다 2% 정도인가 2%인가 얼마인가 상승됐대. 그럼 최저임금 2% 올랐다? 아니야. 최저임금은 감소했어. 왜? 물가 물가가 인플레이션. 오르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3, 4%야. 물가는 3, 4% 올랐는데 최저임금 2%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오히려 실질 임금은 뭐 한 거야? 줄어든 거야. 감소한 거야.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이라는 부분들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그래서 손해 보는 거야. 월급이 오르지 않은 이상은. 네, 그래서 만약 어, 저희가 받는 용돈의 수가 점점 늘어나도 손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주석이 너네가 용돈을 뭐 만 원을 받다가 뭐 15,000원을 받았는데 만 천 원을 받았는데 떡볶이 사 먹는 값이 3,000원이었는데 갑자기 5,000원 올랐다. 그럼 너네는 오히려 뭐야? 용돈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란 거지. 얼마 전에 그런 점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갔는데 어, 그 앞에다가 50% 세일이에요 써 있고 옆에다가 어,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아이스크림 가격을 상승합니다 적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뭐야 아이스크림 가게 역시 마찬가지지. 그 아이스크림을 뭐 하는데 판매하는데 그 들어오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이스크림 값이 그 물가 때문에 오르니까 인건비가 또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맞아요. 가격 받아고 자기가 손해니까 가격을 또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치만 어, 올라가는 거야.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분명 다가 인플레이션은 5%가 올랐는데 자기는 만약에 뭐 20% 올렸어. 그러면 자기가 뭐야 더 이익이 되는 거지. 어. 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누가 이익을 가져가냐는 부분들은 사실 좀 달라. 자, 400원인지 600원이 됐어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 채권자는 뭐 하는 사람? 돈을 오늘 권리? 빌려준 사람. 아,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래. 아,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 돈을 빌린 사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야. 갚을 의무.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언니.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겠지. 이 저기 이야기 외우기가 채권자, 채무자 이해가? 무만 빨간 색깔이었어요. 어? 의무 무만 빨간 색깔 되고 권리는 리만 검은 빨간 색깔 됐어요. 너한테 그렇게 보여? 네? 너한테 그렇게 본다고? 잖아. 응,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네.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 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일까? 그거 채권자가 손해고 채무자가 이익으로 알고 있어요. 채권자가 손해고 채무자가 이익이야. 자, 우리 갚아야 될 지석2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석2가 예, 하진이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절대 안 빌려주는데, 지석이. 지석2 하진이 100만 원을 빌려줬어. 자, 지석2는 빌려줄 당시에 빵이 만 원이었기 때문에 빵 몇 개 해당되는 돈을 빌려준 거야? 100개 해당되는 돈을 빌려준 거야. 네. 그치? 자, 근데 빵값이 얼마로 올랐어? 2만 2만 원. 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하진이는 이자가 붙어도 하진이가 무이상 100만 원을 하진이가 때문에 100만 원을 뭐 하면 갚으면 지석투는 그 돈을 얼마를 살 수 있어? 빵을 500개밖에 50개요. 못 사지. 네? 50. 50개 참. 네. 아무리 이자 붙어도 두 배 이상은 상승은 웬만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 붙어도 그렇지. 만약에 그래서 하진이가 얘한테 그 돈을 지석투한테 1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얘가 빵을 100개를 샀어. 그러면 하진이는 그 중에 빵 50개만 팔아갖고 한 60개만 팔아서 지석한테 갚고 빵 40개는 누가 갖는 거야? 하진이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누가 이긴 거야? 무자.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아주 재밌는 나라라잖아.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해. 즉 막 돈을 빌려. 돈을 엄청나게 빌려.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 그럼 미국이 그 돈을 또 갚아. 그러면 앉아서 뭐라는 거야? 이득이죠. 값싸게 이득이 되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자기의 재산 가치가 뭐 그냥 눈 뜨고 나락, 눈 뜨고 뺏기는 거야. 나락.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요 책에 이제 그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쁘냐? 그건 또 아니야. 보통 이제 적정 인플레이션을 보통 한 2% 정도 얘기합니다. 1년에 2% 정도 인플레이션 정도가 일어나야 경제가 좀 이렇게 활기를 띠고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 20여 년 이상 물가가 거의 안 올랐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바로 몇 년, 한 2, 3년, 한 2년 사이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고통받고 있는 또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자 가격이 지석이 뭐? 300, 과자 가격이 300원이 올랐어요. 원래 900원이었는데 1200원이 됐어요. 그럼 거기가 뭐 30 맞아요. 원래 정도. 여기 토박이들은 마트에서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인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뒤바뀌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도 150원 오르고 막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생활물가, 생활물가.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은 그것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 땅값, 무슨 석유값 뭐 이런 걸 다 포함해 갖고 평균을 낸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뭐 그런 걸 살 일이 없잖아. 기계 뭐 이런 살 일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말했던 여러분한테는 떡볶이 값, 요구르트 값, 초코파이 값,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런 생활 물가가 확 올라버리니까 사실은 더 이제 그 이른바 서민들, 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힘든 어떤 그런 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부자들이야.
올 2천만 원 버는 사람들, 3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야. 뭐야? 뭐 만 원짜리 15,000 오르든 2만 원 오르든 그냥 뭐 생활비가 작년에는 3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400만 원 쓰네? 그래서 뭐 2천만 원 받아서 300만 원, 400만 원에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야? 사는데 큰 문제는 여유 없. 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 200만 원 받아갖고 200만 원 갖고 겨우 생활했었는데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 지출을 250만 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00만 원인 사람이 250만 원 지출을 못하니까 결국은 뭐야? 자기가 먹는 거를 4분의 1, 뭐 이런 걸로 옷 사는 걸 4분의 1로 뭐 해야 되나? 4분의 1을 줄여야 되는 거야. 25%를 줄여야 되는 거야. 감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 인플레이션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죄수의 딜레마 얘기를 또 했었는데,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가 주는 시사점이 뭐야?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 시사점,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해? 어, 신뢰를 하면은, 음, 둘 다 신뢰를 하면은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이 되지만, 음, 한 사람이 위험하게 배신을 하면은, 그게 한 사람만 배신을 하면 살는데, 두 사람 전부 다 배신을 하면은 둘 다 잃는, 음. 그게 되게, 심리? 그렇지. 지석이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 이기적인 존재다. 두 번째, 신뢰를 해야 협동.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공공의 하지만 이익을 위해서 협동. 둘 다 신뢰하지 못하면 둘 다 뭐 한다? 나쁜 망한다. 결과를 얻는다. 요 이야기를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아까 하진이가 말했던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이렇게 그 면을 뒤집은 거야. 죄수의 딜레마는 음의 측면을 갖고 얘기한다면 공기청정기라는 게 플러스 측면을 갖고 얘기해도 기본적인 원칙은 같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결국은 재수들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될 때 오히려 자기의 욕망이나 믿음이 더 커지는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망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그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나 그런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정할 거냐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 존재다.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맹자가 우리가 보통 성선설을 얘기하고 순자가 성악설을 얘기하는데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제도가 달리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기 이 책에 따르면 인간은 그냥 뭐다? 이기적인 존재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하지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돕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설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고했고 다음 2등 하진이 진행하겠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게 각자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인데, 일단 저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거둘 순 없지만, 격차를 너무 크게 벌리면 어, 부유한 사람이 살짝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격차를 너무 벌리지 않되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부유한 사람보다 좀 적게 걷고 그 돈을 좀 많이 받는 게 부유한 사람에게 거둔 돈을 좀 받는 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석원님.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유한 사람과 좀 경제적으로 재산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른 양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그 자기 재산의 몇 퍼센트를 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즉 그 자기 재산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몇 퍼센트인지는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나라의 뭐 상태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더 공평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윤지석 투님? 이게 애초에 공평이라는, 이게 애초에 세금을 낸다는 거에서 공평성을 따지자고 하면은 두 가지 원칙이 보통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전부 다 똑같이 걷자라는 즉 비례세, 세금 중에서도 그 비례세 그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은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내자. 즉, 누진세.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두 가지 전부 다 어떤 측면에서는 공평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게 전 누진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네, 뭐, 저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저도 지석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진세로 가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진아, 마이크 갖고 다 했어? 아니면, 어떻게, 하진아? 마무리, 뭐, 더 진행할 거, 어? 질문을 하나밖에 준비 못해서. 아, 자, 하진이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금, 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 사실 이 세금을 여러분이 쉽게 하면 지석원, 지석투, 하진이 세 명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 아니면 뭐 음식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 이럴 때 비용이 들잖아.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게 사실은 세금이야. 세금이라는 건 결국 선생님 생각에 정치란 세금을 누구한테 어? 얼마나 걷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세금을 뭐 할 거냐? 쓸 세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 쌤, 이게 정치라고 생각해. 요거 둘러싸고 결국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야. 어? 뭐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고속도로를 어디로 놓을 거냐? 그 고속도로가 세금 쓰는 거잖아. 근데 그 고속도로를 지석이네 집 앞으로 놓으면 지석이가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 지석이 땅값 오르고. 근데 그걸 하진이네 집 앞으로 놓으면 하진이가 좋을 거 아니야. 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근데 그 고속도로 비용을 드는데 세금 드는데 돈이 드는데 그거를 하진이가 낼 거냐 지석이가 낼 거냐 누가 낼 거냐는 얘기야. 그 누가 또 얼마큼 낼 거냐. 이런 문제 갖고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논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아까 지석투가 정리를 잘해주긴 했는데, 자, 세금을 걷는 방식이 세 가지야,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자, 그거 외에도 이게 액수를 똑같이. 자, 지석원도 10,000원, 지석투도 10,000원, 하진도 10,000원. 여러분 학교에서 보통 걷을 때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걷는 경우가 제일 많아. 다 똑같이 10,000원씩 걷자. 그죠? 뭐 수련의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웬만하면 뭐까지 만 고려하지 원씩. 않고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10,000원씩 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액수를 똑같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두 번째로는 퍼센테지를 비율을 똑같이. 자, 지석원은 전 재산이 뭐 아까 뭐야 1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1% 똑같이 1%씩 해서 얘는 2만 원 내자는 거야. 지석투는 재산이 100만 원이야. 1% 해가지고 얼마 내자는 거야? 만 원 만 내자, 1만 원 내자는 거야. 원.
하진이는 뭐 재산이 얼마, 하진 얼마 해줘? 어? 10,000원이야, 10,000원. 재산이 10,000원이야. 100원 그러면 합시다. 하진이 1%에서 얼마? 10,000원. 100원. 100원이죠. 네, 내자는 거야. 100원. 이렇게 비율을 뭐 하자? 똑같이 하자. 1%씩 내자, 1%씩.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여기는 액수를 똑같이 하자.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역진세. 세 번째로는 뭐 하자? 아까 얘기했던 누진세. 역진세. 지속 원은 야, 너 200만 원이나 벌지 않냐? 어? 그러니까 너는 2%를 내라. 응? 아, 3% 내자. 네. 그 얼마? 6만 원 내자는 거야. 지속 2는 100만 원 보니까 넌 뭐 2% 내라.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 내? 얘는 2만 원 내자는 거야. 지석 3은 지석 3이래. 하진은 10,000원 보니까 1% 내자는 거야. 그래서 얼마? 100원 내자는 거야. 자, 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자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말고 또 있어. 4번은 뭐야? 각자 부담하자는 거야. 자, 지석원 애가 입이 까다로워. 잘 안 먹어.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그래갖고 뭐야?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지석원은 뭐 예를 들면 1,000원어치 먹을 거야. 그러니까 1,000원 내자는 거야. 지석투 얘가 뭐야? 잘 먹어. 뭐 한 2만 원어치 먹어. 그럼 얘는 2만 원 내자는 거야. 하진이 네, 잘 선생님. 먹어. 그래서 얘도 뭐자는 거야? 얘도 뭐 2만 원, 뭐 2만 원 내자는 거야. 이렇게 얘들 뭐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자기가 뭐 한 만큼 사용하는 만큼 저거 안 돼. 이걸 어려운 말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그래. 수익자 부담 원칙. 자기가 그 쓴 만큼 내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도대체 비용을 어떻게 내는 게 과연 이게 공정한 거냐, 좋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간의 의견이 뭐 한 거야?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또 뭐도 항목마다도 달라. 항목마다도. 교육비를 생각할 때 다르고, 의료비를 생각할 때 다르고, 뭐 연금에 관한 거 다르고, 뭐 이런 재산세에 관한 거 다르고, 이런 거에 어떤 거는 똑같이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비율을 똑같이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누진세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수익자 부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뭐냐. 그래서 세금이란 공동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뭐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야, 비용.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인데 그 비용을 과연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마련을 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마련할 것이냐. 근데 이제 세금을 이렇게 마련하지 않고 셋이서 공동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메꾸자는 경우도 있어. 즉 지석 원투 하진이가 뭐 이렇게 낸 돈으로 펀드를 결성해서 그 펀드의 이익금으로 세금을 대체하고 지석 원투 하진이는 따로 세금을 내지 말자.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도 있는 거지. 요 안에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걸 둘러싸고 이제 온갖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결국 무슨 행위야? 정치라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정치가 이것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의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거라는 거야. 선생님이 가끔 보면 혈세를 낭비했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혈세.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 혈세는 이렇게 피 같은 돈이란 뜻이야. 피허 세금. 혈세. 피 같은 세금. 돈이라는 거야. 그 혈세를 세금을 낭비했다. 혈세를 낭비했다. 자, 대표적으로 이른바 보도블록. 여러분 다니는 길 있잖아. 보도블록. 그거를 뭐 하면 그 만든 지 1년 됐어. 1년 되었는데 또 뭐 하더라? 바꿔요. 바꾸더라. 이러면 이제 세금을 뭐 했다고 그래? 쓸데없는 데다 썼다. 낭비했다라고 얘기해. 근데 과연 세금을 낭비했겠나 생각해 보자. 자, 보도블록을 바꿨어.
그러면 그 세금이 누구한테 갈까? 보도블록 뭐 하는 사람? 공사한 사람. 그, 공사- 근데 그 공사한 사람은 또 세금을 내시는, 보도블록 뭐 하는 사람? 생산한 사람. 만드는 그죠? 사람. 이 사람들이 그 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이 그거 갖고 먹을 거 사 먹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해? 뭐 할 거 아니야. 옷 사 입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 다시 세금 들어갈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이 보도블록 공사 안 했어. 그리고 이걸 갖고 뭐였냐면 도서관에 책을 더 많이 샀어. 이 보도블록 공사 안 하고 도서관에 책을 더 많이 샀어.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 서점 주인, 그럼, 출판사, 작가 이런 사람한테 갈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거 이 돈 받아갖고 또 뭐해? 뭐 사 먹고 옷 사 입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이 가느냐,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이 가느냐의 차이라는 거야. 그 또, 자, 보도블록을 다시 바꿨어. 그러면 이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는 동네 사람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자, 도서관에 책을 더 많이 샀어. 그러면 그 도서관을 뭐 하는 사람? 네.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거 아니야. 자,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도서관 이용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이 길로 잘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요 세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야? 이익을 보는 사람, 만족감이 커지는 사람이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때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만족감이 더 커지는 건가? 이럴 때 또 그럼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금을 집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자, 요 세금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금과 관련되어서 한번 뭐 잘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지속 2. 네. 제가 이번에 할 질문은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시대에 관련된 게임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러 게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사회에 많이 관련이 있는 게임이 뭔지 물어보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죄수 딜레마를 내용으로 다뤘던 게임 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기 위해 6천 원 정도 모으면 공기청정기를 사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 1,000원에서 자신이 내지 않고 다른 상대방들이 내면은 그 돈을 똑같이 배분함과 동시에 자신이 내지 않으면은 그 배분 돈을 가지는 돈이 자신의 상승함으로 이득이 보는 거고, 그리고 전부 다 같이 내면 2배로 내서 똑같이 돌려받음으로 그것 또한 이득인데, 만일 자신만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내면은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제스 딜레마 현상을 나타내는 게 저는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님?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자, 아, 지금 지속 2의 질문을 간단히 말하면, 여기 있는 여러 그 챕터 중에서 그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흥미로웠냐고. 근데 지석 아, 2는 지금 자기가 제일 흥미로웠던 그 공기청정기 사는 그 게임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사례를 든 거고. 아, 네, 그럼 잠깐만 찾아볼게요. 음. 네. 하진님? 저도 공기청정기 부분 게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비슷한데 그 자신의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일부러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좀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성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일단은 전 첫 번째로 알파벳 게임 그 있잖아요. 교역의 효과를 알려준 알파벳 게임이 네.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이유가
제가 사실 교역을 해서 뭐 좋은 점? 교역에 대해 애초에 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그냥 트레이드 이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었는데 이 알파벳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교역의 장점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제일 흥미롭게 읽었던 것들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이 책에서 이렇게 연극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IMF 외환위기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어쨌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말하셨던 IMF 외환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그 닥쳐온 사유의 시작은 저 멀리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베트남에서 생긴 IMF 때문에 다른 각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그, 경제적으로 그 돈을 많이 빌려주는 은행 등등이 그 아시아의 전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서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그 빌리던 돈을 그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급격하게 여러 군데서 전부 다 돈을 바로 그 지급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IMF 외환위기가 닥쳐온 건데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생긴 IMF 위기가 지- 그, 여러, 다른 나라까지 전부 다 번지는 그런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게 베트남 같은 데에서 생긴 외환위기가 베트남 이런 데에서 많이 교류하는 다른 근처 나라들과의 근처 나라들까지 외환위기, 수출이 잘 안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돈을 근처에서 외환위기가 닥치니까 무역이 제대로 원활하게 생기지가 않아서 다른 나라도 돈을 잘 못 벌고 그런 무역이 되지 않는 그런 살짝 막힌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외환위기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주성님이 하신 말이랑 비슷한데 세계 경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신 말이랑 비슷한데 그 경제가 따로 고립돼 있어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저 저기 나라만의 독립적인 그걸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IMF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좀 많은 지역 또는 나라로 IMF가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하진님. 저는 러시아 앞서 윤지성님 말했듯이 러시아가 러시아가 큰 세력인데 IMF가 일어났으니까 베트남. 자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IMF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뭐 하진님이나 지덕님이 제기해 준 그런 문제도 크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이 책에도 뭐 나왔었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 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그 이자가 낮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 외화를 빌려다가,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컨트롤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른바 국제 금융 자본, 탐욕스러운 국제 금융 자본이
그런 기회를 노려가지고 막 그 외환 공격을 해가지고 한몫 단단히 찾으려는 어떤 그런 욕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석 2가 역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 얘기 잠깐 또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거야. IMF는 국제 통화기금을 첫 글자 따서 우리가 IMF라고 얘기하는데 국제 통화기금은 한마디로 어느 한 국가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망할 상황에 처하면 안 되니까 그 나라한테 돈을 임시로 빌려줘서 그 나라를 다시 경제에 복원시키고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은행이 하는 역할과 똑같아. 자, 은행이 있어. 지석 1 기업이 있고 지석 뭐 2 기업이 있고 하진 기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지석 2 기업이 지석 1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렸어. 이자를 5% 내기로 했어. 5%면 얼마인가?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500만 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2% 내기로 12%. 연 12%.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 거야. 자, 은행 입장에서는 1억 빌려주고 나서 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라면 그 1년에 1200만 원씩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석이 원에게 특별히 문제없이 뭐 한다는 1억을 빌려준다는 거야. 그럼 1억 지석이는 그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 사업을 해서 얼마?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 아니 한 달 월 2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100만 원은 뭐 하고? 이자 내고 100만 원은 내가 갖고 이렇게 살잖아. 그 지석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 사업을 잘했어.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아까 그 지석이가 그런 얘기했어.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베트남이나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이 베트남인가 베트남 아닐 것 같아요. 저 선생님 정확히 어디냐 보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생겼어. 베트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베트남이었어. 네. 다른 기업 지석투 기업이 부도의 위험에 처했어. 신용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은행이 갑자기 뭐 한 거야? 불안해진 거야. 불안. 왜? 내 돈을 빌려준 돈을 뭐해? 이 지석투 기업이 망해버리면 그 돈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는 망하기 전에 빨리 그 돈을 뭐 해야 돼? 환수해야 돼. 환수. 그래서 지석 오너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기업 1억을 뭐 하라는 거야? 다시 내놔. 갚으라고 그런 거야. 근데 지석 원은 1억 빌려서 월 200만 원씩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이자를 갚는다고 생각했지. 이 돈 1억을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야. 투자를 한 상황인데 갑자기 1억을 갚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이 근데 이걸 1억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1억을 뭐야? 못 갚아. 그러니까 지석이는 뭐 해야 돼? 갖고 있는 차, 뭐 공장 부지 이런 걸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팔아야 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1억을 갚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나 공장 부지를 제값 주고 팔 수가 없어. 왜? 갑자기 팔아야 되니까. 급매. 급매해야 되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당시 한국이 경제 위기였던 게 아니야. IMF 당시에 물론 한국도 잘못한 게 있어 분명히 한국 기업들이 IMF 어, 때 그때 그 IMF에서 돈을 내는 쪽과 돈을 받는 쪽이 있었는데 음, 이때 그 무리하게 돈을 내는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IMF 외환위기 닥친 걸로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지금 IMF 은행이 아니라 세계 이제 다른 여러 은행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빌린 거야. 뭐 네. 일본은행, 뭐 미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야.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사업을 계속 했더라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월 200만 원씩 벌어서 차근차근 뭐 100만 원 이자 내고 뭐 갚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 부분보다는 아까 말했던 세계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우리나라도 혹시 모른다. 그러니까 그 돈을 뭐 하겠다? 걷어들이겠다. 갚아라.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돈을 못 갚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망하고 기업의 돈을 빌려준 또 우리나라 은행이 망하고 이런 연쇄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뭐한가 돈을 급하게 빌리고 IMF 통화기금의 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영화도 하고 뭐 뭐도 팔고 뭐 해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이 뭐 뉴스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 새마을금고 있어? 미국 망했다. 미국의 은행 큰 거 하나 아, 그렇지. 미국의 망했는데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 은행에다 뭐 돈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새마을금고라고 알아? 은행 중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은행이 있어. 그 광고를 뭐라고 하던데 그게 그 광고도 막 하는데. 근데 이게 전국에 이렇게 여러 그 지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새마을금고가 그 뭐 파이낸싱이라고 그러는데 건물을 세울 때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건물 짓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다 건물 짓단 말이야. 그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을 팔거나 세를 줘서 그 돈 받아서 은행에 새마을금고에 갚는단 말이야. 은행에 갚는단 말이야. 이해가? 아, 네. 아, 그거군요. 그렇게 생긴 그러니까 지석이가 땅이 있어. 땅이 100평 있어. 그 근데 이 땅에다가 새마을금고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물 지을 돈을 어디서 빌린 거야?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거야. 새마을금고 뭔가 했더니 그거였군요. 이거 이렇게 생겼던 거였군요. 그 맞아, 맞아.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던 거. 무슨 광고하는 거 있는데. 맞아. 그런 표시 맞아. 네, 아, 이거 새마을금고에서 뭔가 빌려서, 했는데. 새마을금고 이자 받으니까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건물 짓는 다음에 이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건물 세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새마을금고에 갚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화공상.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음, 그래서 아, 건물을 맞아요. 지어도 뭐 하지 않아. 팔리지도 않고, 네, 안 팔린다는데 요즘에. 세입자도 안 들어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지석이가 건물을 지어도 새마을금고에 돈을 갚기가 어려워져. 어렵죠. 그럼 새마을금고는 이 돈을 뭐 할 수 있어? 지석이한테 낸 돈을 띄일 수 있잖아. 건물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얼른 뭐 해야 돼? 지석이한테 돈을 환수해야 되잖아. 어? 그러면 지석이는 이 돈 빌려서 원래 이거 팔아갖고 건물을 저게 되는데 돈이 없으면 결국은 이 땅을 경매에 붙여서 날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은행도 손해보고, 어? 지석이도 손해보고. 근데 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자꾸 보게 되면 새마을금고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사람들 돈이 또 뭐 하는 거야? 위험해져.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돈 맡겼던 하진이가 새마을금고 가서 내 돈 뭐 하라고? 당장 내놓으라고 그래. 그럼 이 새마을금고도 자기들이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자, 새마을금고는 돈을 100억을 예금을 받았어. 그러면 그 중에 한 10억 정도만 남겨두고 90억은 뭐해? 대출해, 대출. 왜? 음, 대출해야 이자를 받아서 그 돈을 벌 수 이자를 있으니. 다시 100억 예금한 사람한테 돌려줄 거 아니야.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먹을 거 아니야. 100억 예금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자를 줄 돈이 없고 운영할 수가 없잖아. 근데 10억을 남겨두고 왜 10억을 왜 남겨두냐? 중간에 사람들이 와서 뭐 할 거니까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100억 예금한 사람이 다 와가지고 이 예금을 뭐 해달라고 그래? 내놓으라고 그래. 그럼 새마을금고는 그 돈을 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90억을 대출해서 이걸 대출한 사람들한테 그 돈을 돌려받아야 내줄 수 있는데, 어? 그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새마을금고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 새마을금고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치렀어. 첫 번째는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새마을금고 가서 예금을 막 하는 거야.
이 은행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은행 망하면 내가 돈을 왜 넣겠습니까? 하고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야. 이 은행 안전합니다 하면서. 두 번째, 정부가 이 새마을금고가 혹시 그럴 일 없지만 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뭐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하지 마세요. 돈을 다 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 정부 말을 믿으면 그 은행에서 돈을 갑자기 찾으면 원래 100만 원에 이자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찾으면 이자를 10,000원밖에 못 받거든.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믿어줄까? 라고 해서 나중에 이자 받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맡기는 거고. 아니야, 나 불안해서 도저히 나뭐 10만 원 받으려다가 100만 원 날리면 어떡해? 나 당장 나 뭐해? 100만 원 찾아올 거야. 이런 부분에서 갈리게 되는 거지.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신용의 문제, 신용의 문제. 결국 우리 그 자본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은 신용, 믿음을 바탕으로 둔 그런 경제인데 그 믿음이 뭐 해버리면 깨져버리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들이 도미노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 쓰러져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망하면 손해를 보면 그럼 다시 이제 그 뭐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석 원이 얘기한 부분들에서 이 책에 보면 교역, 무역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로빈슨 크루소 뭐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놀랐던 부분, 그 전에 이해를 못했다가 이해한 부분이 뭐였냐면, 자, 지석이하고 하진이가 있어. 예를 들면 지석이는 옷을 잘 만들어. 농사를 잘 못 지어. 반면 하진이는 농사를 잘 지어. 옷을 잘 못 만들어. 지석 국가, 하진 국가. 자, 이럴 경우에는 뭐가 유리하다는 거야? 지석 국가는 뭐만 하자는 거야? 옷만 만들자는 거야. 하진 국가는 뭐만 하자는 거야? 용사만 농사만 짓자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서로 뭐 하자? 무역을 하자. 그러면 서로가 뭐 하다? 윈윈이다. 즉, 뭐, 예를 들면 그냥 얘는 옷을 10벌 만들 수 있어, 10벌. 농사는 뭐, 한 가마니, 똑같은 일에 한 가마니 생산할 수 있어. 그래도 지석 국가가 노동력은 보호가 얘는 안 해.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는 10가마니 생산할 수 있어. 옷은 한 벌 지을 수 있어. 그 노력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얘는 뭐만 만들자는 거야? 옷만 10벌 만들자는 거야. 얘는 쌀만 뭐야? 10가마니 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서로 뭐 하자는 거야? 바꾸자는 거야. 이게 훨씬 더 뭐라는 거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 이럴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이 책에는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왔어. 지석이가 농사도 10가마니, 옷도 8벌, 네, 맞아요. 옷 5벌 생산할 수 있어. 하진이는 농사를 지으면 2가마니, 옷은 뭐 2벌 생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농사도 지석이 잘 지어. 옷도 지석이 잘 만들어. 하진이는 농사도 지석이보다 못 짓고 옷도 농사보다 못 지어. 이러면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어? 지석도 교수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석은 어떻게 생각해? 어, 지속과 입장에서 보면 딱히 할 필요는 없고. 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 지성인에는 충분하니까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굳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나 의문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 책에서는 이 경우에도 필요 있음. 교육을 하는 게 뭐하다? 서로 윈윈이다. 그러면 설명하고 있는 게 이른바 비교우위라는 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비교우위. 그래서 왜 이 경우에도 서로 교육을 하는 게 유리한 건가? 비교우위. 이거를 이 책에서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쪽이냐면 책 40쪽. 로빈슨 40쪽이 표. 크루소 얘기. 어? 로빈슨 40쪽이 표. 크루소 얘기. 주소가 뭐라고? 로빈슨 크루소 얘기 아닌가요? 아, 맞아. 노빈슨 크루소하고 프라이데이가 코코넛하고 물고기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잘하는 거,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거, 이거를 뭐 할 때? 생산할 때, 어? 그럴 때 뭐라는 거야? 오히려 둘이 교육을 했을 경우에 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비교이고 여러분이 요 내용을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읽어서 그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서 아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왜 비교의가 되는 건가 여기서 차근차근 증명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이 책을 제대로 잘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으면 생각하지. 물론 이 책에서는 이제 이 비교, 그러면 또 무역의 문제점을 나왔어. 그렇게 됐을 때문에 선진국은 최첨단 사업만 계속하고, 가난한 나라는 맨날 농사만 짓고, 그래서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것도 맞고, 또 하나 문제점은 무역에 따른 뭐가 비용이 든다, 비용.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 때는 운반 비용 이런 거 안 되잖아. 근데 무역하는 경우는 그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보다 교환의 이익이 클 때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만약 교환의 이익이 크지 않다라면 무역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라면 굳이 무역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고려해 볼 그런 필요가 있고 사실 이 책은 이제 주로 경제에 관한 부분들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이 경제로만 이루어지지 않아. 이 책에도 뭐 심리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요소만을 가지고서 이제 따졌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책이 상당히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고 설명도 이렇게 어쨌든 차근차근 잘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책이라고 보고 이 책이 지금 그 2권이야 2권. 그래서 원래 이 책이 최강의 실험 경제반 아이들이라는 1권이 있어. 이 전 책이 최강의 실험 경제반 아이들이라는 1권이 있는데 그 1권도 상당히 이 책과 같은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서 최강의 실험 경제반이라는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유익하겠다,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 옛날에는 월급 받아서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거밖에 생각 안 했어. 경제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돈 버는 것보다 사실은 투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들이 세상을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의사 쌤 되고 뭐 변호사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 의사라 하더라도 경제를 아는 의사와 경제를 모르는 의사는 천양지 차이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다 하더라도 경제 부분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정 부분은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거 관련돼서 실전을 익히고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수업은 환율의 모든 것이. 자, 이 책에도 환율에 관해서 나오긴 했는데 아까 환율 얘기도 잠깐 했는데 환율에 관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도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환율에 대해 쉽게 뭐 하는 걸 설명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지석 투 말해. 좋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율이 도대체 뭐냐? 아까 쌤이 그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누가 이익 보고 누가 손해 본다고 그랬는데 환율에 따라서 이익 보는 사람 누구, 손해 보는 사람 누구냐? 환율이라는 건 도대체 왜 필요하냐? 환율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환율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 환율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쓰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료조사를 통한 공부가 필요해. 연구가 필요해. 여러분 스스로 자료조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들, 알게 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쉽게 뭐 한다? 설명하는 글쓰기. 작업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요 분도, 요 저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 거야. 자기가 공부하고 조사해서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게 나온 거란 얘기야. 저자라는 게 별게 아니야.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걸 쉽게 가공해서 풀어내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율에 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되고 다음 주에서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입장에서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설명했어야 돼. 사실은 여러분 초등학교 5, 6학년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물어볼 게 없는 글이 제일 좋은 글이에요. 그 글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볼 거란 얘기지. 여러분이 설명을 충분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아는 걸 써야지, 아는 걸. 질문. 다음 주 글쓰기 과제와 관련해서 질문. 없고. 자, 방학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그래.